하이. 오늘은 같이 인문 11이랑 12를 볼 건데, 인문 11은 좀 쉬웠고 인문 12는 뭐 음표 막 나와가지고 약간 어려웠어, 그치? 그래서 인문 11부터 한번 보자. 뭐 메타포에 관한 거더라. 자, 1단락부터 봅시다.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사물의 본질 또는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 하지만 이 나오고 뒤에 니체가 나오지.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관점과 이 니체의 관점을 대비 또는 뭐 대조할 수 있으면 되겠지. 니체 읽어볼게.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나 실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이유를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 설명하였다까지야. 자, 마킹을 해보고 본론 전개 내용을 예측해보자. 자, 1단락 우선 서양의 그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뒤에 이 절대적 진리가 존재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대. 그 뒤에 어떤 게 절대적 진리냐면은 여기 보이죠? 본질 또는 실제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봤어. 근데 니체는 뭐라 그래? 이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환상이다 이거지. 자, 여기 봐봐.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말이야, 그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보잖아.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니체는 뭐라 그래? 애초에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환상이다. 즉 진리가 아니라 뻥이다 저거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할 건데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환상이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됐지? 읽어보자. 자, 니체는 언어가 메타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언어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요한 말 나왔지? 무로가 등장을 하면서 언어는 메타포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므로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이거지. 메타포에 뭔가 한계가 있겠네. 메타포는 니체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으로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서 메타포의 정의가 나왔네. 메타포는 뭐다?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대. 외부로부터 온 신경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메타포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색깔을 본 뒤 색깔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다. 빨간색 보면 따뜻할 것 같다. 빨간색 보면 뭐 피가 생각난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메타포는 뭐다? 신경 자극을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야. 그 다음 이 이미지를 하나의 음성, 즉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두 번째 메타포인데, 뭐를? 이미지를 음성, 즉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이 두 번째 메타포인데, 우리가 그 이미지를 빨강이라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메타포는 자의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영역들. 중요한 말 나왔다 얘들아. 자의적이라는 거 보이지? 쉽게 말하면 자의적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맺어놨다고. 그런 관계인 영역들, 즉 신경 자극과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임의로 옮겨가는 데서 성립한다. 즉 좀 더 설명,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인 것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갖다 칠판이라 부르잖아.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면 모두 다 이걸 칠판으로 부른단 말이지. 근데 이거의 본질이 그냥 칠판이었냐? 그게 아니라 이 칠판이라는 단어랑 지금 여기 있는 그 초록색 판때기랑 뭐다? 사람들끼리 자의적이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맺어놨다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칠판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이 칠판이라는 언어 자체가 이것의 본질을 나타내진 않거든.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나무꽃 색깔, 모양 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물 자체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역접, 우리는 사물들의 본질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할 뿐이다.
니체는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고 결국 한계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왜 언어를 통해 한계가 발생하는지를 제시를 했지. 그러니까 3단락은 당연히 뭐겠어? 개념을 통해서 한계가 발생한다. 2단락은 언어를 통해 한계가 발생한다. 이거 두 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플러스 한 개 더. 여기 보시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주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대상의 본질만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은 애초에 뭐에 한계? 언어로 인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칭하자마자 그것은 뭐다? 본질을 해친 거고 우리의 주관이 들어간 것일 뿐이다 이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까지가 지금 설명한 2단락에 대한 내용이었다. 넘어갈게. 자, 니체는 자의적으로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이 연결되는 메타포를 통해 언어가 발생한 것처럼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 개념도 어떻게 한다?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고. 예를 들어 어떤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들과 전혀 다르지만 나뭇잎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차이들을 임의로 망각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함으로써 형성된다. 자, 이것도 설명해주면 이거지 얘들아. 어떤 내가 지나가던 나무를 봤는데 나무에 수많은 나뭇잎이 달려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나뭇잎이랑 저기 있는 나뭇잎을 난 둘 다 나뭇잎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그 두 나뭇잎을 떼가지고 보면은 다르게 생겼어. 뭐 줄기도 좀 다르게 생겼고 색깔도 좀 다른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갖다가 싹 다 뭐라 그래? 나뭇잎이라 부른단 말이지. 이거 보이지?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함으로써 뭐가 형성된다? 나뭇잎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서 한계점이 발생하는 거지. 넘어가 보자.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정직함, 진실성 등 흔히 쓰이는 개념들의 객관적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중요한 말, 객관적 의미는 우리는 알 수가 없대.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얘들아, 이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자의적, 주관적과 반대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의미는 이 글에서는 진리 또는 본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없대. 우리는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행위들, 즉 실제로는 개별적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메타포를 통해 정직함, 진실성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했어. 어린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했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싹 다 진실성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들을 싹 다 뭐야?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였을 뿐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사례를 진실성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버리지. 니체는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물의 본질, 진리, 객관적 성질, 진리랑 관련이 없으므로 개념을 통해서도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언어를 쓰는 이상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고 또는 본질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이렇게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을 갖다가 하나의 원형으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라는 주의야. 이해됐지? 넘어가 볼게. 니체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는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 한 번 더 나온다. 객관적 지식이라는 거는 진리라고 적어놓자.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경계했다. 즉 너희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는 다 환상일 뿐이니까 그거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마라.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을 잘 드러낸다.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신이 메타포를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 다음 단락 갈게. 니체는 모든 인간은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관점을 갖고 이 말은 그냥 주관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얘들아. 주관적으로 세계를 해석한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였다.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했어. 요거는 별표 쳐놓고 그 학교 문제에서나 또는 너희가 글을 해석할 때 헷갈리지 마라 얘들아. 절대적 진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했다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개인의 어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진리 파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조건 뭐다? 주관적 관점이 포함된 진리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오제 그가
진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진리가 있다고 믿어. 니체는 특정한 관점의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까지야. 밑줄 쳐보자. 관점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 이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하자는 거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해석 별로라고 빼버리거나 이 해석이 너무 좋다고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해석이 뭔지 발견해 나갑시다 이거지. 물론 이렇게 해봤자 진짜 레알 찐 절대적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할 거지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리라는 게 아니야. 진리처럼 느껴진다고, 진리처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해석적 진리라고 해서 찐진리는 아니고, 니체가 말한 유용성이란 뭐냐?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유용성의 정의 생존과 생계가 아닌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된 것이다. 이때의 진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니라 역접 뒤에 뭐가 바뀔 수 있다? 이 해석적 진리 또한 세상이 변해가면은 이 해석적 진리도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지. 마치 뭐처럼 옛날에 있잖아. 뭐 지구가 돈다 또는 지구는 움직인다. 이 해석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 근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뭐 세상이 변화하고 과학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지구가 공전 또는 자전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진리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니체에 따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을 추구하고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뭐다? 절대적으로 타당한 최종적 관점은 존재할 수 없고 뭐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유용한 또는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이랑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관점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그 중에 강한 관점을 갖다가 요 해석적 진리로 여기면서 그게 진리인 것 마냥 믿고 살아가는 거지. 진리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사유하는 자로서 새로운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마지막에 의까지가 있다 하면서 끝나네. 됐지? 어렵진 않았다 얘들아. 자, 문제 보자. 1번 문제. 윗글에서 설명한 니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이었어. 자,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적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정확하게 생존. 이 생존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방금 전달하게 나왔잖아. 뭘 하지 말고 유용성,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유용성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유용성이 큰 해석이 진리인데 유용성이 크려면은 생계가 아닌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번에서 말하는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고양,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적 진리를 추구해야지 된다 이거지. 2번 문제. 기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획은 아까 니체가 한 말이지.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라는 거. 너희들이 보는 건 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거. 답이 1번이었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정확하지? 답이 1번이었고. 3번 문제. 보기 의견에 대해 니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나는 객관적 보편적 사물의 본질이 존재하고 인간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 니체랑 반대되네. 맞지? 예를 들어 돌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면 색깔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모두 돌이라는 객관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절대적 진리에 대한 우리도 이와 같다. 세상에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대. 또한 진리에 대한 공감하고 서로 생각이 같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더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삶에 유용하기도 하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자칫 허무주의로 이어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를 탐구하려는 이들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까지야. 싹 다 니체랑 다 반대라 생각하면 돼. 답 2번이었어. 니체가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삶에 대한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딱 봐도 틀렸지 얘들아. 니체는 유용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했는데 얘는 지금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로 서술돼 있으니까 니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그냥 2번이겠지. 넘어갑시다. 자, 니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본인 반응이야. 철수와 철이는 머리 0이라고 하는데 철이라고 적혀있네. 학교의 화단에 심어놓은 식물을 봤어. 식물에 대해 철수는 빨갛다는 이유로 꽃이라고 했고 철이는 모양이 일반적인 꽃과 다르다는 이유로 꽃이 아니라고 했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뭐냐면 보기. 두 번째, 영희는 민수, 민희가 정직한 행동을 하였다고 부모님께 말했다. 부모님이 정직한 행동이 무엇이냐고 묻자 영희는 민수는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찾아줬고 민희는 지가 잘못한 일을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였다. 개별적 사건을 말하고 있지. 이걸 갖다가 영희는 그걸 갖다가 정직성이라는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념으로. 답 2번이었어. 영희가 두 친구에 대해 표현하는 말은 두 친구가 가진 또 틀렸네. 객관적 성질 나오면 안 되지.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성질의 것들을 나타내겠지. 그래서 문제는 엄청 쉬웠다. 됐지? 정리하고 마칩시다. 방금 했었던 인문 11부분을 내가 지금 다 정리를 했거든. 그래서 1단락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내가 판서를 하지 않고 말로 하는 부분은 너희가 추가할 사람은 추가해도 된다. 1단락은 그 전통적 서양 철학이랑 니체를 비교 대조하는 단락이었어. 그래서 보시면 그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말이야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었어. 근데 니체는 뭐라 했냐? 인간은 애초에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 니체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2단락, 3단락에서 2단락에서 말하는 이유는 언어가 가진 한계점이야. 자, 메타포는 언어를 발생시키는데 그러므로 언어를 통한 진리 파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밑에 신경 자극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미지에 의해서 음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언어다.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메타포라 부르고 요거를 두 번째 메타포라 부른다는 말이지. 근데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 즉 이제 주관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대상의 본질 파악은 어렵다는 거지. 왜?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걔만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주관이나 자의적인 해석이 그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그래서 어렵고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주관이 개입되므로 세계를 왜곡하게 된다는 점이 이게 한계점이야. 됐지? 이게 언어가 가진 한계점이다. 넘어가 볼게. 자, 3단락은 개념에 의한 한계점을 말할 거야. 마찬가지 개념도 메타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개념은 본질적이거나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이 메타포는 아까 나무님 예시 있었지? 다른 것들을 계속 같게 표현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메타포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야 지금. 개념들의 진짜 의미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를 알 뿐이다. 요거는 아까 뭐 정직성과 뭐더라? 성실성? 뭐 하여튼 그거에 관해서 나왔었지. 요게 3단락이었어. 끝. 그래서 2, 3단락은 세트로 똑같이 메타포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개념과 언어가 가진 한계점을 쭉 설명했었다. 4에서 5단락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애초에 특수한 즉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요 세계 진리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그 니체 입장에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지. 단 니체가 진리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었다. 즉 여러 관점의 상호 공존의 틀 안에서 여러 관점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 더 나은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 진짜 본질적인 진리를 모를지라도 여러 관점을 한 개를 배제하거나 한 개를 절대적으로 올리지 않고 상호 경쟁을 시킨 다음에 좀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하자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해석적 진리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었다 얘들아. 그리고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도 변화할 수 있고 또 유용성이란 성장, 인간을 성장시키거나 고양시켜주는 것을 유용성이 있는 지식이라고 하지. 결론. 그래서 니체한테는 절대적인 최종적 관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관점이나 약한 관점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정리 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 11을 같이 보러 갑시다. 자, 1단락부터 보자. 1단락 보시면 자, 음악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예술이다. 음악은 음을 시간 속에 조직하고 고정하는 예술로서 시간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음악의 정의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음악의 정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이 밑줄을 치고 밑에랑 좀 합해보자. 음악은 요런 거래. 뭐 시간의 조직체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음악에서 음의 연속과 휴지란 말은 이제 쉬는 부분이야. 모두 창작자에 의해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음악적 시간은 리듬과 템포, 빨라지기와 느려지기, 음의 정지와 연주 등을 통해 시간의 진행이 조직된다. 체크해보자. 시간의 진행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직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작곡은 뭐냐? 음악적 재료를 시간적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음악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자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야. 밑줄 쳐보자. 작곡이 뭐다? 작곡은 음향적 재료를 시간적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거, 구성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음악은 다시 한 번 더 정의.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자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야. 정의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지 얘들아. 됐지? 다음 단락 가보자. 자,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져. 음악에서 리듬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하는 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분절하는 음은 뭔지 알겠지? 시간을 나눈다고.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4분음표가 있고 8분음표가 있고 16분음표가 있는데 그 음표들이 각각 시간을 누가 더 잘게 쪼개냐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패턴이 바로 그 리듬인데 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음악적 시간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서 요거 패턴이 반복되고 변형되면서 음악적 시간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 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한 그 음들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악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냥. 그 다음 서양 음악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 해서 이제부터 뭐다? 리듬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리듬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쭉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니까 동그라미 잘 쳐보자. 4에서 5세기의 단성부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 체크해본다. 자, 그레고리오 성가 시기는 4에서 5세기다. 그리고 너 있잖아 여기 단성부 음악 보면 뒤에 무슨 성부가 하나밖에 없다고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반주라든지 어떠한 리듬 없이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만 진행을 하는 걸 갖다가 단성부라 그래. 다른 성부가 없고 딱 하나의 성부. 뭐? 성가대의 그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거야. 자, 그 경우 리듬은 기보되지 않았고 리듬이 없다는 거지. 리듬은 기보되지 않았고 오로지 가사의 흐름에 따르는 리듬만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했다. 뭐에 따라서? 가사의 흐름에 따르는 리듬만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했다고. 찐 리듬은 기보되지가 않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래의 리듬은 없고 따라서 당시의 리듬은 규칙성이나 독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인즉슨 리듬이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중요한 역할조차 없었다는 거야. 독자성이나 규칙성은 없었어. 뭐만 짱이다? 그냥 이 성가대의 가사만 짱이다 이거지. 다성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12, 13세기 초반에 비로소 리듬이 기보되기 시작했다. 기본에 적힌단 말이야. 악보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이 사용되었다까지야. 그래서 12, 13세기에 들어가지고 꽤 긴 기간이지 이거 5에서부터 12까지니까 이때부터 이 다성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다성음악이 발전되면서 리듬이 기보되기 시작했대. 그럼 다성음악은 얘들아 단성부랑 조금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성부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요즘 악보를 보면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 파트가 있고 반주 파트가 있고 또 반주 파트도 피아노 반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기타, 베이스, 뭐 드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성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성음악이 그 발전했던 13세기 초반에 리듬이 이제 기보되기 시작한 거지.
이 시기에는 그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보이지? 이 모드 리듬이라는 게 나온다. 가사 성부 무슨 피아노 성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이다. 모드 리듬은 짧다 또는 길다라는 상대적 시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6종류의 엄격한 정형으로 이루어졌다까지야. 그래서 모드 리듬은 딱 뭐만 나타낸다? 짧다 또는 길다라는 시간 표시밖에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정형성을 띄었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지금. 6개로. 자, 이때 모드 리듬은 모두 3분할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의 상징으로서 완전성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다. 그 롤 하는 사람 알지? 삼위일체. 이즈리얼이 필수템인데 삼위일체 이제 없어졌잖아, 그렇지? 어쨌든 여기 그 3이라는 숫자 3분할이라는 게 중요하지. 이게 완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드 리듬은 무조건 3분할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 넘어가 볼게. 자, 리듬의 본격적인 발전은 13세기 중엽 이후에 사용된 맨수라 기법법에 의해서 리듬이 확 발전을 했다. 13세기에 들어 다성음악이 좀 더 정교해지면서 모드 리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말이지. 왜? 모드 리듬은 획일적 정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의 음절수에 맞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6개로 딱 정해놨으니까 내 가사를 그 리듬에 맞춰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내 가사에 맞게 리듬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6가지에 맞게 가사를 음절수를 채워놓다 보니까는 너무 불편했지. 그게 바로 이 한계점이야. 체크해보자. 그래서 프랑코라는 애는 롱가, 두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라는 기존의 4개의 기본 음표를 사용해. 여기서 중요한 말 뭐다? 시험 출제 포인트. 기존의 4개의 기본 음표지.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음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그 기존의 4개의 기본 음표를 사용해서 음가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고정된 음가를 표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가란 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이러한 기법법으로 인해 각각의 음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드디어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됐어. 왜? 얘가 세분화해서 고정된 음의 길이를 표시했으니까 어떤 음은 특정한 음의 길이를 지니게 된 거지. 이러한 음들의 관계 역시 세 개의를 단위로 분할되는 것이 완전하다고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다. 또 세 개가 완전하다. 이건 여전히 맨수라 기법법 이전에 사용되는 걸 얘는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얘들 둘은 그 전에 그 모드 리듬과의 공통점이 될 수 있겠지. 계속 읽어볼게. 하나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를, 하나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일 때 완전 분할이라 했으며, 완전 분할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다 완전 분할이라고 하고, 결국 한 개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와 한 개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와 같은 각각 음가가 같았다. 얘들아, 그럼 여기는 갈로를 쳐놓고 내가 설명을 잠깐 해볼게. 이게 이제 음의 길이에 따라 나눈 건데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일단 롱가 두플렉스에 대해서 아직 서술 안 하고 있어. 그냥 롱가부터 세미 브레비스까지 서술인데 한 개의 롱가가 3개의 브레비스랑 각 음가가 똑같대. 그러면 가장 긴 음이 뭐야? 가장 긴 음이 롱가겠지. 롱가 하나는 요거 3개 합친 음길이랑 똑같고 얘 하나는 얘 3개 합친 음길이랑 똑같아. 이해되나? 그래서 쉽게 숫자를 적어볼게, 얘들아. 롱가가 만약에 1이라면은 브레비스는 3이어야 되고, 맞지? 3개 있으면 1개 똑같고. 얘가 3이라면은 세미 브레비스는 뭐가 돼야 돼? 얘는 9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9가 되면은 요거 3이 1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다. 3의 제곱 순으로. 계속 읽어보자. 단 롱가 두플렉스는 이제 나오죠. 롱가 두플렉스는 롱가의 길이의 2배로 3분법 기준에서 제외되었지만 이걸 갖다가 완전 분할로 간주를 했대. 자, 내가 단에도 별표를 칠 건데 뭐 이 그 수특뿐만 아니라 보통 모의고사를 풀 때 얘들아 이렇게 단이라는 예외나 또는 다만, 단, 특히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시험에 내겠다는 거거든, 문제. 그래서 얘도 굳이 이 롱가 두플렉스가 제일 첫 번째에 나와서 첫 번째로 설명해야 되는데 제일 끝으로 빼가지고 예외상을 주는 이상 이게 문제에 나올 거라고 유추를 해야 되지, 대충. 뭐 뒤에 수특 문제 아직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중요하다, 얘들아. 됐지? 그래서 롱가 길이의 2배로 2배니까
여기 있는 롱가 두플렉스는 롱가의 2배지. 그러면 이제 3분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완전 분할로 간주했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넘어가 보자. 다음. 한편 3분할과 함께 2분할도 사용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불완전 분할이라 그래. 2분할은 3분할이 아니라. 너희 2분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겠나 혹시? 여기 구체적 서술이 안 돼 있어도 너희가 2분할이 대충 이러한 음의 길이로 가야겠다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지금 롱가부터 세미 브레비스까지 있을 때 이걸 2분할로 나눠보면 얘들아, 한 개의 롱가는 2개의 브레비스가 될 거고, 그렇지? 이 2개의 브레비스는 4개의 세미 브레비스랑 똑같은 숫자가 될 거지. 요게 이제 2분할로 내가 말해본 거야. 한 개, 2개, 4개 되는 거. 됐지? 그 다음 이걸 불완전 분할이라고 한다. 롱가의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가 뒤따를 때에는 끊어주고, 롱가의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 뒤따를 때에는 롱가가 브레비스의 2개의 음가를 갖게 되었다. 무슨 말이고 이게? 생각해봐 얘들아. 필기를 잠깐 해줘야 되나 이거를? 자, 여기 봐봐. 롱가의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가 뒤따를 때에는 롱가가 브레비스 2개의 음가를 갖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 그 맨수라 기법법 입장에서는 무조건 3분할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이 롱가 뒤에 브레비스가 하나만 뒤따른다 치자 얘들아. 원래는 롱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브레비스가 딱 한 개만 따라올 때 이게 지금 박자가 맞나? 브레비스가 3개 있어야지 하나의 롱가인데 얘는 완전체라 쳐도 얘가 지금 한 개짜리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겠다고? 2개의 음가, 브레비스의 2개의 음가, 그러니까 원래 음보다는 3분의 2로 줄고 얘가 이제 3분의 1로 맞추겠다고 이렇게. 이해됐나? 그렇게 하면 결국 3분할이 딱 맞잖아 지금. 이거 말하는 거지. 또 잘 봐. 롱가 사이에 2개의 브레비스가 올 때는 첫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는 첫 번째 브레비스 음가의 2배가 되었다. 잘 봐라. 롱가 있어. 요 브레비스 있어. 그 다음 또 브레비스 있어. 그 다음 롱가가 오면은, 자, 롱가 사이에 지금 뭐가 온 거야? 2개의 브레비스가 온 거지. 지금 2개의 브레비스가 왔어. 그랬을 때 얘는 완전체고 얘는 완전체인데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대? 첫 번째 브레비스는 음가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롱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음의 그 길이가 있겠지. 근데 두 번째 브레비스는 얘도 원래 마찬가지로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브레비스 음가의 2배가 되었으니까 얘는 3분의 2가 된 거지. 그러면 또 뭐가 된다? 하나의 완전한 3분의 3 돼서 롱가가 되겠지. 브레비스가 3개 3분의 1짜리 브레비스, 3분의 2짜리 브레비스 모여서 롱가가 된 거잖아. 그러면 또 3분할 된 거잖아, 지금. 계속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밑줄을 안 칠게. 뭔지 알겠지? 자, 이때 롱가의 음가는 이 2개의 브레비스의 음가를 합친 것과 길이가 같았다. 딱 보이지? 롱가의 음가는 이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야? 요 롱가의 음가는 얘들을 둘을 합친 것과 음가가 똑같다고. 이 꼴이야. 3분의 얘도 3이잖아. 그럼 얘도 3분의 3이 되겠지? 이거라고 지금. 또 브레비스 사이에 2개의 세미 브레비스가 나타나면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어떻게? 롱가 사이에 2개의 브레비스가 나타나면 똑같아 지금 위에랑. 그래서 뭐라 그래? 첫 번째 세미 브레비스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3분의 1이고 두 번째 세미 브레비스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3분의 2가 되었으면 이거 밑줄 갈로 쳐보라 이거. 개낚시네 이거 지금. 뭔 말이냐면 사실 이거랑 얘들아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첫 번째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가 2배가 됐다. 요거랑 이게 똑같은 거 아이가? 똑같은 걸 굳이 다르게 적어놓은 거 아이가? 이것도 봐봐라. 첫 번째 브레비스 음가의 2배가 됐잖아. 얘 3분의 1인데 얘는 3분의 2니까. 이해됐어?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 지금. 마찬가지로 브레비스의 음가는 이 2개의 세미 브레비스의 음가를 합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맨수라 기법법은 160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까지야. 그래서 무조건 3위일체, 그 3분할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까지 알면 돼.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지만 적어보면은 이 브레비스가 있고 요 사이에 세미 브레비스가 2개 있다며. 세미 브레비스가 2개고고 이렇게 있을 때 음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자, 여기 뭐라 그랬어? 브레비스 음가 첫 번째 세미 브레비스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3분의 1이래. 얘가 얘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3분의 2가 됐대. 그리고 브레비스 음가는 이 2개의 세미 브레비스 음가를 합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얘 3분의 3 됐으니까 얘가 완벽한 3분의 3이라 이거지. 얘랑 똑같지? 얘랑 지금 똑같지 지금? 쉽다 얘들아 지금 이거. 넘어가 볼게.
자, 17세기에 들어 현재의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박절적 시간 구조. 즉, 일정한 박자에 의해 일정한 시간 단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간 구조가 나타났다. 드디어 박자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 16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마디줄은 일정한 시간의 주기적인 반복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곧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체크해볼게. 16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마디줄은 말이야. 시간의 주기적 반복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곧 박자를 의미하는 거였대. 너가 마디줄 뭔지 알지? 내가 한 번이라도 피아노 악보 본 사람은 알고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 둘, 실성 같은 거로 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지? 그게 마디줄이라는 건데 그 마디줄은 다시 뭐다? 박자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지. 하나의 박자 안에는 고유한 강세가 있는데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박자는 강약, 강약약, 강약, 중강약 뭐 이렇게 강세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박자를 사용하는 한 작품 전체가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되었으며 체크해볼게. 동일한 박자를 사용하면은 작품이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되었으며 전체 성부가 마디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되면서 강약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게 되었다. 전체 성부가 뭐다? 마디줄에 따라서 배치되면서 강약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게 되었다고. 이해됐나? 어떻게?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이라고 하면 강약, 중강약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성부가 이 마디줄에 따라서 통일이 됐으니까 강약 규칙 어떻게 하겠어? 첫째 성부나 둘째 성부나 다 강약, 중강약을 따르겠지. 그래서 주기성을 갖게 됐다 이거야. 그 다음 또 자유로운 리듬일지라도 역접지라도 규칙적인 박자 안에서 표현되어 음악적 시간은 역동성, 긴장, 움직임 등과 같은 주관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뭐 덕분에? 규칙적인 박자가 나타남으로써 이걸 얻을 수 있다. 특히 18세기에는 특히 강조해주고 18세기에는 4분의 3, 4분의 4 등의 박자가 나타나는 강약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베이스나 중간 성부의 8분음표, 16분음 같은 짧은 음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20세기 이전까지 이러한 구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18세기부터보다 강약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구성하는 게 일반화되었으면서 이게 이제 20세기 이전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이거야 지금. 됐지? 자, 음악에서 음악적 시간을 구체화하고 운동감을 드러내는 템포는 알레그로, 모데라토 등의 악상 기호를 통해 각 작품마다 개성 있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뭐가? 템포는 말이야. 이러한 기호를 통해서 개성 있는 특색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 게 바로 이 템포야. 악상 기호가 템포를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했다면 메트로놈의 발명은 음악의 빠르기 표기를 숫자로 계량하여 나타냄으로써 음악의 템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거야. 자, 시켜보자. 악상 기호가 템포를 상대적으로 규정했다면 말이야. 이 메트로놈은 어떻게 한다고? 더 정확하게, 상대적인 게 아니야. 이제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지. 메트로놈이 1분에 몇 번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치? 계속 읽어보자. 자, 1800년대 초반 멜첼에 의해 발전된 메트로놈은 mm으로 표기된 메트로놈 숫자를 통해 기준이 되는 박의 음표, 일반적으로 4분음표가 1분에 몇 번 나오는지를 는 90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음악의 템포를 표시할 수 있었다. 체크해볼게. 멜첼에 의해서 나타난 메트로놈은 기준이 되는 박의 음표, 일반적으로 4분음표가 1분에 몇 번 나오는지를 표기한다고. 그래서 4분음표는 90대 있으면 1분에 4분음표 정도의 박자가 빠르기가 90번 나온다는 거지. 음의 길이가 90번 나온다는 거야. 즉 템포가 빠른 음악일수록 이게 커지고 숫자가 커지고 템포가 느린 음악일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수록 나왔으니까 문제 출제되겠네. 빠를수록 여기 커진다. 됐지? 자, 메트로놈은 처음에는 50에서 160까지 눈금이 매겨진 것이 사용되었지만 또 역접지만 현재는 이제 208까지 세분화된 것이 표준 규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음악의 템포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음악 연주에서 특정한 템포 규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음악적 시간은 점차 음악을 구성하는 각 음의 객관적 물리적 시간을 정교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어느 방향? 정교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시간 개념은 결국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시간 개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 여기랑 여기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까지야. 됐지? 자, 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네. 요거는 답이 3번이었는데 음악적 시간이 발전하는 과정을 여기 보면 통시적 분석 보이지? 너희가 앞에 내가 읽은 본문 보시면은 괄로 쳐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뭐 13세기, 5세기부터 쭉 넘어왔잖아. 그래서 결국 마지막 단락에서는 20세기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끝났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설명했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 이번에는 답이 4번이네. 왜? 13세기 이전까지의 다성음악에는 엄격한 정형의 박절적 시간 구조 사용되었다 적혀 있는데 이 박절적 시간 구조는 얘들아 앞에 본문 넘어가시면은 이게 뭐이제 17세기에 들어서 박절적 시간 구조가 드러난 거고 저기에 나오는 13세기 이전까지 음악에는 이 박절적 시간 구조 자체가 없었다 얘들아. 그래서 답이 4번이고 3번 문제 요거 답이 4번이었는데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맨수라 기법법이고 이게 이제 모드 리듬인데 그 맨수라 기법법은 모드 리듬과 달리 음악에 사용된 각각의 음이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적혀 있는데 아마 앞에 가면 밑줄 친 게 딱 보일 거야. 뭐냐면은 그 맨수라 기법법 덕분에 어떻게 됐는가가 나오거든. 앞에 보시면은 맨수라 기법법 가보자. 자, 맨수라 기법법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지? 음가를 세분화하고 고정된 음가를 표시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음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으니까 맨수라 기법법 이전에는 음이 특정한 음가를 지니지 않고 있었겠지. 모드 그 리듬까지는.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4번 문제가 답이 5번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음악을 모르는 애들도 풀 수는 있어. 음표에 대해 줄 알면은. 근데 혹시 이거 알면 좀 더 편하다 얘들아. 이렇게 빈칸 비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잖아.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 까맣게 칠해가지고 콩나물 까만 거 있지. 얘들 둘이 합한 게 얘야. 그리고 이거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흰색 빵꾸 뚫리는 옆에 점 찍혀 있어. 점 한 개 찍혀 있어. 요 점. 이 점이 있잖아. 얘랑 똑같아. 요 점이 얘랑 박자 이 박자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결국 요 흰색 빵꾸 뚫린 음표랑 점이 있으면은 요 색칠한 음표가 3개가 있어야지 얘랑 똑같은 박자가 되는 거야. 지금 음의 길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걸 알고 보시면은 답을 쉽게 찍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잘 봐. 이 리듬이지 이거. 자, 롱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 브레비스가 2개 있는 경우지. 자, 롱과 음가는 서로 같지만 불완전 분할이지. 이거 지금 2개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분할이므로 첫 번째 브레비스의 길이를 요거 까만색 콩나물을 표시하면은 뒤에 거 어떻게 표시하라고? 앞에 거의 2배여야 되지. 앞에 거의 2배가 돼야 되지. 본문에 있었죠. 그래서 앞에 거의 2배는 뭐다? 흰색 콩나물이 일단 있어야겠지. 흰색 콩나물. 흰색 콩나물이 한 개 있고 앞에 게 이제 색칠한 거라면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앞 뒤에 있는 그 롱가는 얘들 둘의 음을 합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합하면은 비어 있는 거에 점 찍으면은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가 음표를 표시하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었다. 됐나? 그래서 4번은 답 5번이고.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뭐 어려운 쇼팽의 악보가 있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요거 좀 딴 것 좀 볼게요. 요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이꼴 152찌개 4번은 몇 개 들어간 거이지. 이거 150이면 쉽고 4분의 3을 통해 첫 마디를 제외한 악곡 전체가 동일한 박자로 통일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거는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뭐 강양약 뭐 이 정도로 표현해야 되고 4분의 3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이제 3개 들어간다는 거지. 4분의 3박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여기 4분음표거든. 4분음표 1개, 2개, 3개 들어있고 얘들 둘은 8분음표라 가지고 2개가 하나의 4분음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또 4분음표 3개 있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보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맞고 3번의 모데라토는 내가 굳이 이거는 본문에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알고 수 있겠지. 악곡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저 모데라토라는 거고 4번에 위 성부에서는 리듬의 규칙적인 그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아. 음악적 시간의 역동성이 나타난다. 이 말 자체가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역동성이 나타난다는 말 자체도 틀렸고, 그리고 주기성이 심지어 나타나. 보시면 얘들 둘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지금 여기 보이지?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6개 8분음표 6개 있고, 그래서 규칙적인 주기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답이 4번이었다. 6번은 알아서 풀도록 하자. 자, 정리한 거 같이 보자, 얘들아. 자, 1단락은 음악과 작곡에 관한 정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음악은 여기 적혀 있듯이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이라고 불렀었고, 작곡은 그래서 그러한 음악적 재료를 시간적 조직으로 구성한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 갖다가 작곡이라 했었지. 그래서 1단락은 뭐 괜찮았어. 2단락부터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2단락에 리듬이라는 게 나왔어. 리듬은 시간을 분절하는 음들이 모여 만드는 패턴이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복과 변형함으로써 그 리듬을 갖다가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는 구체적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했었지. 여기에 그레고리오 성가랑 이제 모드 리듬이라는 이 리듬이 등장을 했었어. 그 그레고리오 성가는 단성부 음악으로 뭐 4에서 5세기에 등장을 했지. 여기에는 리듬이 기보되지 않고 단 가사의 흐름에 따른 리듬만 존재하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 시기의 리듬은 규칙성이 있거나 독자성이 있는 리듬이 아니었다 이거지. 가장 초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모드 리듬인데 이건 다성이야. 다성음악인데 이때부터 이제 리듬이 기보되기 시작하고 각 성부에 따라 다르게 리듬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지. 하지만 여기 한계가 있지. 6가지 종류의 정형성을 띠는 리듬만 가지고 있었고, 이것도 3분할 기준으로 리듬을 배치를 했었어. 왜냐하면 종교적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게 이제 3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치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 정형성이라는 것 때문에 뒤에 보시면 3단락에 이제 맨수라 기보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맨수라 기보법은 모드 리듬의 한계 때문에 등장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다. 다성음악이 발달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모드 리듬이 아까 말했지? 정형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좀 적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자유로운 리듬 사용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맨수라 기법법이 등장을 했는데, 이 프랑코가 음가를 세분화하고 그리고 고정된 음가, 음의 길이를 표시함으로써 음이 특정 음가를 지닐 수 있게 만들어 줬었어. 이 프랑코가 말하는 맨수라 기법법에 2가지가 있었지. 이렇게 완전 분할과 불완전 분할. 그래서 완전 분할은 3분할한 거고 불완전 분할은 2분할한 거지. 완전 분할은 1론가가 3브레비스, 그리고 3브레비스는 다시 9세미브레비스로 갈라지는 그러한 3위일체 상징하는 3분할이었고, 또 1론가 두플렉스는 2론가인데 요거는 이제 3분할 아니더라도 요거를 완전 분할로 봤었어. 불완전 분할은 조금 어려웠는데, 롱가 뒤에 브레비스가 올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롱가가 이 브레비스 길이에 맞게 음의 길이를 갖게 만들어 놨었고, 롱가랑 롱가 사이에 2개의 브레비스가 올 때는 앞에 있는 브레비스는 원래 그냥 그 자기 브레비스의 가치를 갖는다 셈 치면은 뒤에 오는 브레비스는 앞에 브레비스의 2배가 되는데 그랬어. 그래서 굳이 내가 나타난 게 지금 3분의 1 곱하기 2 하면 3분의 2 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얘들아. 앞에 길이의 2배가 뒤에 브레비스구나까지 알면 돼. 됐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얘들아, 이렇게 해주면 롱가 브레비스 2개 합한 게 또 하나의 롱가가 되니까 3개가 되는 거지. 자, 4단락은 박절적 시간 구조가 등장했다라고 했었어. 언제? 17세기에. 이 박절적 시간 구조는 일정 시간 단위를 반복하는 건데, 이 마디줄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단위의 반복을 구분해 줬었다라고 적어놨어. 그리고 첫 번째, 박자에는 고유한 강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박자는 하나의 척도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동일한 박자는 하나의 척도로 통일된 거야 지금. 두 번째, 전체 성부를 마디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강약의 규칙적 주기성을 띠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규칙적 주기성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으니까 본인의 주관적 정서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았다까지야. 자, 그 다음은 템포인데, 템포는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 이제 악상기호랑 메트로놈을 비교해놨는데, 악상기호는 tempo를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거고, 메트로놈은 빠르기 표기를 이제 숫자로 표기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mm으로 표기하는데 요 숫자가 커질수록 빠른 음악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메트로놈 처음에는 50에서 160짜리 눈금을 사용했지만 현재에는 뭐 40부터 208까지 세무화된 것이 규격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템포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본문에 있었다. 음악 연주에서 특정한 템포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까지가 5단락 했어. 그래서 6단락은 그렇게 정리할 거 없어서 됐지? 여기까지가 인문 12 정리 끝이다 얘들아.